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동네가 뭐 같은 동네에서 오신 건가요? 처음 봤어요? 아니 처음 본 분들 치고는 워낙 분위기가 활기차가지고. 그래서 혹시 동네에서 같이 처음 만났어요? 에? 여자밖에 없다고요? 좀 있으면 이제 남자들이 등장을 하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남자분이 오셨는데 청일점으로 있거나 그러면 그분이 진짜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우리 옛날에 저기 학창시절에 왜 버스 같은 거 타보면 남학생들이 쭉 진을 치고 있는데 여학생 한 둘 셋이 타면은 여학생 둘 셋이 분위기를 다 휘어잡아요. 자기들 얘기 탈 거 다 해요. 근데 남학생들이 한 둘 셋이 탔는데 여학생들이 쫙 푸진하고 있으면 애들이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언어 구조상의 차이인 거죠. 언어. 여자분들이 하루 평균에 쏟아내는 단어가 한 12,000단어? 뭐 그 정도 되고 남자가 한 6, 7천 단어라는 거죠. 근데 남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밖에서 이미 다 소진하고 들어가죠. 근데 여자는 소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은 말이라도 들어주면 좋겠는데 남자는 거기서부터는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갭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야 좀 있으면은, 그리고 원래 중개사 이 수험생 비율이 한 6대4, 심하면 7대3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제 좀 이제 그분들이 등장을 하면 느낄 수 있겠죠. 뭐 그래도 근데 미리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러면 안 돼요. 또 좀 있으면 무슨 뭐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여자분들이 왜 저 어디 가서 ABC 초콜릿 이런 거 하나 큰 거 하나 갖고 와서 남자들 몇 개를 나눠줘요. 그리고 3월 14일 화이트데이 때 큰 걸 바라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거.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바깥 양반에게 혹시 무슨 발렌타인데이 때 무슨 뭐 남친이나 이사람이 뭐 학원으로 무슨 뭐 꽃하고 초콜릿 이런 거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수업 진행이 안 돼요. 받은 사람은 그냥 흐뭇하게 꽃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수업을 듣는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 난리 난다고요. 이 인간이 오늘 뭐 하고 있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 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 시간인 거죠, 그죠? 우리 이제 요거 하고 부동산 특성 뭐 이런 정도 하면 속성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속성은 공간하고 위치 정도 개념 정도만 나중에 알아두면 돼요. 공간에 대한 거. 그래서 예전에 공간 개념으로 한 17회, 18회 뭐 이때 한 두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왜냐하면 수도권에 있는 그 모대학 교수가 출제를 들어가면 그 양반은 공간밖에 안 내요. 공간을 선호해서. 그러니까 뭐 그때 나왔던 거고 지금은 뭐 그 양반이 그런 짬밥은 아니니까. 자, 법지하고 뭐가 있어요? 이것도 상대적 개념인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이 법지라는 거는요, 소유권은 성립이 돼요. 근데 뭐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실익은. 서로 크로스죠. 얘만 지문으로 한번 나왔어요. 법지만. 만약에 이렇게 언덕 위쪽에다가 건축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경사지면은 이렇게 석축이나 옹벽으로 되도록 돼 있어요.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지적법에 의해서 경계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소유권. 그러면 이 측량을 할 때는 여기까지 인정해줘요. 요 부분까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경사지면이 있죠. 이거를 법지 또는 법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경계로 인정을 해주지만 이 경사지면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토지를 뭐라 그런다? 법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바다를 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쭉 주어져 있을 때 밀물하고 썰물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는 잠겨 있다가 물이 빠지면 사라지잖아요. 그게 나오는 애들을 간석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애를 뭐라 그런다? 이거를 빈지라고 그래요. 바닷가 토지. 그래서 얘는 소유권의 경계관계는 개인 소유는 인정을 안 해주죠. 하지만 요거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해수욕장을 설치하거나 해서 경제적인 이득은 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석지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간석지는 이렇게 밀물과 썰물의 차이에서 드러나는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고 간석지라고 그러고 그 위에 있는 땅을 우리가 뭐라 한다?
빈지, 바닷가 토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포락지라고 돼 있는데 얘가 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죠. 수로가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을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이렇게 넘쳐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치면서 여기에 이렇게 파여서 이게 흡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수로가 흐르는 땅으로 바뀐 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걸 포락지라고 얘기해요. 포락지. 이게 뭐 법에 의해서 3년 이내에 성토하지 않으면 소유권도 상실이 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시험에는 여러분 시험에는 그것까지는 안 나오고요. 그냥 포락지 개념으로 해서 집안이 절토되어서 무너져 내린 토지. 그래서 전답 등이 뭐로 변한 토지다.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포락지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 말고도 토지 용어는 더 있어요. 예, 더 있는데 여기서 지금 소개가 안 돼 있으니까 굳이 그것까지 지금 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오늘 한 분량만 하더라도 많은 분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날에 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끝나고 해서 보내고 싶은데 이미 자료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보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의 분류가 있는데 지금은 뭐 단독이 있고 무슨 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이 있어요. 근데 단독주택에 보면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이 있고 다가구가 있죠. 공간이 있고 공동주택에 가면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숙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법 선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이거를. 근데 여기도 다가 들어간 애들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여기도 다가 들어간 하나 있잖아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은퇴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기억하나요? 기억하시죠? 네. 그 친구가 이 대학교 출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이 대학이 아니라 이 대학과 라이벌 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슨 대학이라고? 이 대학 출신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세제가 들어간 애는 무슨 주택?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면 돼요. 간단하게 제목 정도만 구별할 때 쓰는 방법이고 가끔가다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뭐 세부적인 거는 뭐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여기서 주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이거를 나중에 계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층하고 계층은 틀려요.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게 필로티 구조라고 그래요. 이게 주차할 수 있고 이거는 주거로 쓰이는 층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 층으로 보면 4층이지만 주거로 쓰이는 거는 3개 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층하고 계층이 구별이 틀려요. 이게 예전에 오래전에 출제자가 출제했을 때 이 계층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층이라고 써가지고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의신청을 넣었어요. 안 받아준 거예요. 왜 안 받아줬냐면 오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요. 거기서도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뭐를 제시했겠어요? 행정소송을. 행정소송, 국가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3심제예요. 3심까지 가야 돼요. 그게 한 7년을 끌었나? 뭐 어마어마하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괜히 이신청 이런 거 기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깔끔하게 6점을 넘어가야지. 6점에서 뭐 한 끝나고 나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게 아무개 씨가 지금 한 문제에 걸려 있는데 이게 되면 아주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선생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끔 온갖 걸 뒤져가지고 막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내 받아줄 가능성은 없어요. 그게. 제가 아까 그랬죠. 매년 제가 시험장에 간다고.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풀어보는 거예요. 풀 수 있겠나 없겠나 이렇게 해서 나이도 한번 보고. 그래서 뭐 지금 정도 시작하신 분들이니까 무난하게 마무리해서 이 바닥을 뜨겠죠. 뭐. 그죠? 하긴 또 지금 했는데 동차 합격이 안 된다는 것도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했는데. 그러니까 동차를 목표로 가야 돼요. 기왕에 이렇게 하는 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왔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가져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안 되는 거는 빨리 자수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거는.
예전에 저기 젊은 30대 중반인 주부가 나왔는데 어릴 때부터 유도만 했대요. 유도만. 그러니까 학업하고는 담을 쌓고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구별이 안 되냐면 분수 계산하죠. 네, 계산할 때 우리가 나중에 배워요. 이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이다. 우리가 분수식이 있으면 읽을 때 뭐부터 읽어요? 네? 분모부터 읽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계산할 때는 반대로 찍으면 돼요. 얘부터 찍고 얘 찍으면 답이 나와요. 1.4라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용감한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오픈을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전혀 모른다. 가르쳐달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자기도 못하면서 해가 그 사람을 가르쳐주려고 애를 막 쓰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이 그에 된 거예요. 그걸 해서. 인간 성질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공부하겠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간에 누군가는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혼자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강단에 서 있어서 보면요. 얼굴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근엄한 표정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표정으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뭔가 물어보려고 그러면 갑자기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얘기한 건 다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계속 버팅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다가 여기 유예기간이 끝나서 우리 김천엽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총각 처녀가 와서 물어볼 때 여기다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만약에 물어보기가 정이 힘들면 뭐 같이 와서 물어봐도 되고 초반에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어쨌든 실력이 빨리 올라가요. 그죠? 그렇잖아요. 집에 무슨 가정교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부터만 잘 정리하시면 무난하게 빨리 마무리해서 가야죠. 여기 오래 있어야 뭐 누가 알아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같은 기수에서 합격자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그게 파워가 되니까. 나중에 공동중개 하려고 그러면 기수가 많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별표 3개라고. 부동산 특성이라고 돼 있죠.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얘가 만약에 10번을 시험 보면은 얘는 8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80%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분류 같은 경우 한 60%, 개념이 한 50% 수준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돌아가면서라도 나오니까 이건 알아줘야 돼요. 근데 기본적인 틀에서 보게 되면 부동산 특성을 토지가 있고 또 건물도 있어요. 근데 얘를 기초로 하게 되면 자연 특성이 있고 무슨 특성이 있겠어요? 인문 특성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자연 특성에서 가면 요렇게 5가지가 있는데 요거 3가지가 주요 특성이에요. 이게 주요 특성이고 여기 있는 요 개별성하고 인접성이 있죠. 요거는 요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타 특성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얘는 따로 안 나와요. 인접성은 우리나라 학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단독으로 나왔던 때가 오래전에 한번 그 10회 이전에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이거를 만들어낸 양반이 그의 시험 출제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존이 한번 내고 그 이후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목만 나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외부의 효과란 부동성 및 또는 인접성 등으로 해서 발생한다. 이런 정도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면 요거 3개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들은 단독으로 안 나와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여기서 2번 나온 거예요. 영속성에서. 여기서만.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얘는 자연 특성이죠. 토지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본래 고유한 특성인 거예요. 그럼 여기 부동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제목만 보고 부동성. 에? 그죠? 그게 제목이에요. 제목.
부동성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잖아요. 그건 제목이고, 부증성이라는 것은 늘릴 수 없는 성질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제목을 얘기하는 거고, 뜻이 뭐냐 이거죠. 뜻이. 부동성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부동성이라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게 앞에 가면 물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에 의해서는 절대로 이동시킬 수가 없는 성질을 뭐라 그런다? 그걸 부동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배우시는데 부동산 특성이라는 게 1분법, 2분법, 3분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1분법은 무슨 특성으로? 자연. 2분법은 자연 또는 인문 특성으로. 3분법은 물리적, 경제적, 제도적인 특성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인문 특성을 두 개로 나눠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거나 이거나 다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표현할 때 무슨 측면에서? 물리적 측면에서. 인간에서는 이동시킬 수 없는 걸 뭐라고 한다? 부동성이라고 해요. 부동성.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동시킬 수 없으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필요로 하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 볼 때 내가 가서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임장 활동을 필요로 한다고 그래요. 임장이라는 게 현장을 갖다 내가 확인하는 거야. 우리가 집 안 보고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집 안 보고 거래해가지고 망표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얘를 이해해야지만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파생 특성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의의에서. 그러니까 얘를 이해하면 나머지 애들도 이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부증성이라는 거는 뭐를 부증성이라고 그러겠어요?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는 노동이나 생산비를 뭐해서 투입해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예. 노동이나 생산비라는 건 우리 인간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에 의해서는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강이 있어요. 자, 이 강에다가 이렇게 물막이 공사를 하고요. 여기다가 흙을 메워 넣어요. 그럼 얘가 뭐로 바뀌었겠어요? 토지로 바뀐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용상의 전환인 거예요. 토지 경제학이라는 학문에서는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 있죠. 얘는 단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인 거야. 토지 경쟁의 차원에서 보면은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도 다 무슨 자원으로 분류하니까 토지 자원으로 분류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양을 우리가 늘리는 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 사업을 통해서 면적을 늘릴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 늘린다는 거는 물리적인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뭐를 바꿔버린 거예요. 용도만 바꾼 거예요. 이용만. 강으로 쓰던 바다로 쓰던 애들을 뭐로? 흙을 메워놓아서 육지로 땅으로 만든 것 뿐이지 물리적인 양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해서 면적 늘리는 거 쉽다, 어렵다? 무진장 어렵죠. 그게 쉬울 것 같으면, 그죠? 독도하고 우리하고 붙어 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부증성에서. 그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고 돼 있죠. 영속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시간의 경과라든가 사용 등에 의해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시간의 경과라든가 요 사용 등에 의해서 소모되거나 마멸될 때 나타나는 감가를 우리가 무슨 감가? 그걸 물리적 감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뭐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별도로 물리적이라는 표현 안 써도 돼요. 무슨 특성을 얘기할 때, 토지 특성을 얘기할 때는 이 감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감가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를 전제라는 이론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안 되겠죠. 그렇죠.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예요. 늘릴 수도 없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양이 고정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라는 자원이 딱 그대로인 거예요. 불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속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이 토지는 다른 토지와 대체할 수 있다 없다? 대체할 수 없어요. 왜 대체가 안 되겠어요? 토지는 왜 대체가 안 된다? 예, 토지는 왜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가 없겠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해 준 거예요. 응? 이거 위치가 틀리니까. 그러면 왜 모든 토지는 위치의 차이가 날까요? 왜 모든 토지는 위치의 차이가 날까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위치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라는 거예요. 부동성 때문에 생겨난 게 바로 뭐다? 개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는 것은요,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 필요에 의해서 경계를 나눠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인접성이라는 표현은 뭘 얘기하냐면 주변 토지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경우 있죠. 붙어 있는 거를 뭐라 그런다? 그거 인접성이라고 그래요. 만약 예를 들어서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인데 을이 자기 땅에다가 집을 져요. 그러면 소유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하겠어요? 담장을 설치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내 땅이야. 그래서 담장을 설치하는데 우리나라 정서는 꼭 밀고 들어가요. 이러고. 그러면서 원래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었다는데 많이 이렇게 해서 붙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소유 관계에 있을 때 경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붙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떨어져 있는 토지 간에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한다? 인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유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경계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따로 크게 중시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자, 요거는 나중에 뭐 하는 게 필요해요?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참고로 부동산학에서 뭐가 들어가 있으면, 특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이해해야 돼요. 외우면 곤란하고, 외우면 분량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 파생 특성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열 몇 개씩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워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출제자들이 얘들을 출제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만 출제해요. 얘들을 만약에 확대시키면은 포괄적으로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만, 누가 봐도 부동성인 거, 누가 봐도 부증성인 거, 누가 봐도 영속성인 것만 출제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정리해 주셔도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빼줘야겠죠. 여기 있는 인문 특성이라는 거는, 얘는 후천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겠어요? 우리 사람에 의해서. 그럼 얘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겠어요? 얘가 만들어진 이유, 인문 특성이 만들어진 이유. 자, 일단 얘를 보면 지리적 위치는 이동이 안 되죠. 이거 엄청난 불편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양은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얘들 때문에 파생된 거예요. 지리적 위치는 이동이 안 돼요.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세종시 얘기를 했었죠. 충남 연기군 일대의 지리적 위치나 지금 세종시로 있을 때 지리적 위치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무슨 위치는 변하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구라는 자원인데, 만약에 우리는 이 땅을
아까 배웠던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면 도시 지역에서는 무슨 수요가 제일 많아지겠어요? 이 수요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수요를 늘릴 수는 없어요. 양을. 그렇죠?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임지의 일부를 택지로, 농지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뭐를 변경을 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이거를 변경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이용이 무슨 이용이 되도록? 아까 얘기한 무슨 이용? 그렇죠. 이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이용이 안 되면 우리는 잘못 쓴 것만큼 다시 생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한테도 뭐를 요구를 해요? 얘한테도 이거 요구하는 거예요. 부증성에도 뭘 요구한다? 최이호 이용을. 예? 이번 시험에 나온 거예요. 지대 및 지가를 발생시키며 그죠? 최이호 이용을 유발하는 거는 뭐? 부증성.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최이호 이용이 얘한테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에 대한 최이호 이용이 발생한 거는 뭐가 있어서 부증성이라는 게 기초가 됐기 때문에 넘어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물리적인 양을 우리가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자원의 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당연히 무슨 이용을 해야 돼요? 당연히 최이호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간평에 가게 되면 가치를 판단할 때 최이호 이용 상태로 평가하는 게 최이호 이용의 원칙이에요. 그죠? 그럼 최이호 이용 원칙을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증성하고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증성 때문에 만들어진 게 뭐다? 그 용도의 다양성이고요. 네? 원래 이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 그것까지 지금 하시면 또 그럴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문 특성에 보게 되면 얘도 하나 있죠. 병합 분할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얘는 얘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야.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우리가 나누거나 합하거나 뭐 이런 게 발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등장시킨 게 바로 뭐다? 그게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나중에 큰 틀에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정리를 딱 해야지 간결해져요. 따로따로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용어 성격만 알면 나오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한 문제 정도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본 거예요. 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해봤잖아요. 뭐 궁금한 거 있나요? 그 다음에 속성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거 있나요? 여기 있는 초반에 이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은 여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기본서가 나올 거예요. 그죠? 기본서가 나오면 이 파트를 계속 읽어보세요. 자연 특성을. 이게 기초의 단초가 돼요. 나중에 간편까지 나와요. 용어가. 이게. 그러면 용어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주게 되면 중간중간에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제로는 한 3, 4월 달까지는 경제로는 대충 넘어가 줘야 돼요. 3, 4월 달까지. 경제는 넘어가면 그래야지 5, 6월 달에 투자론을 이해를 하고 그죠? 7, 8월 달에 금융론에서 간평의 초입까지만 이해하면은 끝난다고요. 그죠? 근데 밀려지면 어떻게 돼요? 9월 달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9월 달까지. 9월 달까지 가서 경제가 안 되고 막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높아심에서 얘기하는데 간혹 가다가 10월 초에 갑자기 찾아와서 제 손을 잡고 선생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분이 이 손을 언제 놓나? 아니 뭔가 안 되는 거는 하루라도 빨리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 시험 임박해서 얘기하면 개선이 안 돼요. 저 때 와가지고 뭐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냐면 수혜량의 변화, 수혜의 변화 뭐 이런 그래프가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쓰러질 거 아니에요. 미리 얘기를 해야지 미리. 그죠? 그래야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의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어봐야 그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중요해요. 여기까지. 얘는 제목 정도 알아두면 충분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인식하시면 되고. 자, 그런 내용 정도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속성이라고 있어요. 속성. 속성에 대한 것까지 뭐 할 때 여기도 보면 공간성이라는 게 있고 위치성에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요것만 공간을 일단 부동산 학에서 인식하는 공간은 몇 차원 공간을 인식하냐면 3차원 공간을 인식해요. 그죠? 자, 3차원 공간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수평하고 공중하고 뭐 지하, 여기를 우리가 3차원 공간이자 입체 공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농업시대일 때는 무슨 공간만 인식했겠어요? 수평만. 근데 산업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은 우리가 3차원 공간을 다 인식할 수밖에 없죠. 이 공간을 다 활용해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한 건 이렇게 3차원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 보시면 2번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되어 있죠. 10페이지에. 그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원래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법적 성격이라고 돼 있죠. 이 법은 우리나라 민법이 아니라 이게 영미법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적인 상법은 영미법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법은 독일 민법을 모태로 해서 일본 거쳐서 들어온 거고 국제적인 상법은 영미법 기초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공간적인 범위에서는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적인 범위를 가면 이게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 나중에 이제 기본소득 나오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민법에서 보면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미국 애들은 이거예요. 점유권. 그러니까 걔네들은 수익권은 사용권에서 파생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가장 중시하는 권리가 점유권이에요. 걔네가 점유권 행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그거야. 내 집에서 꺼지라는 거. 그게 점유권 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한테 가장 중요한 죄가 뭐냐면 무단주거 침입죄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한 죄가 되는 거야.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강화된 거예요. 만약에 외부인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상인이든 물건 팔아오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싫다고 해서 문을 닫으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발틈에다 문을 꼈죠. 그럼 그것도 주거 침입죄에 해당이 돼요. 판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미법상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기준에서 이제 요렇게만 돼 있으니까 예전에 김영진 교수라는 양반이 간략하게밖에 설명 안 했어요. 권리관계 하다 보니까 요거 갖다 매칭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지하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지하에 있는 미채굴 광물은 소유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지표권에 보게 되면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도 할 수 있고 작물도 경작을 할 수 있고 건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에 관한 권리라고 있어요. 이 물에 관한 권리를 보게 되면 여기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안 나올 테니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게 되면 유역주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형주의라고 있어요. 유역주의는 어디서 쓰냐면 습연지역에서. 선형주의는 어디서 쓰냐면 건조지역에서. 그러니까 습연지역이라는 게 뭐 얘기하냐면 비가 오는 지역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수로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 여기 수로 주변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요 수로의 물을
골고루 나눠쓸 수 있는 거를 무슨 주의? 유역주의라고 그래요. 그 물을 골고루 나눠 쓰다 보면 물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왜 이거 든다고 그러죠? 그죠? 물이 좀 부족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가뭄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참고 기다리면 뭐가 와요? 비가 오죠. 해갈이 되죠. 그러니까는 비가 오는 지역은 이 수로의 물을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유역주의라는 게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선용주의라는 건 뭐냐면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쟤는 건조적이니까 비가 온다 안 온다.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은 이쪽에 자기가 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쪽으로 이 수레의 방향을 바꿔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 권리를 주는 거를 무슨 주의? 선용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땅덩어리 이렇게 보면은 걔네는 동부에서 서부로 계속 간 거예요. 그죠? 뭐를 찾아서 갔겠어요? 그죠? 물을 찾아서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LA라는 도시 있죠? 캘리포니아. LA라는 도시도 인구 1000만의 초거대 도시예요. 얘네가 LA라는 지역이 있는 도시가 사막지대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얘네가 왜 이렇게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겠어요? 사막이면 물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얘네가 그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에 가면은 오데오라고 옛날에 학창 시절에 배운 적 있나요? 5개 큰 호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수로를 파이프로 연결해 온 거예요. 그래서 물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도시가 성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람이 생존할 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물이 중요한 거예요. 물이. 그죠? 그래서 물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시가 건전하게 성장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표권에서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물에 관한 권리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면 여기서 문제 내는 거는 저거밖에 없어요. 지표권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유역주의하고 선용주의 있죠. 예? 둘 중에 어느 거 쓴다? 우리나라 민법은. 우린 유역주의 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비가 오는 지역인데 저걸 선용주의로 쓸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선생들이 거기서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그러면 유역주의하고 선용주의 중에서는 어느 게 더 합리적이겠어요? 예? 어느 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데는 유역주의가 합리적이고 비가 안 오는 데는 선용주의가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표현이 조금만 이상하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출제자들이 문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문맥을.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항상 배웠을 때 얘부터 출발했는데 얘가 아니라 인문 특성이 갑자기 휙 나온다는 거 먼저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공중에 미치는 권리 있죠. 요거는 무한대로 인정 안 해줘요. 미국 애들은 절대적 권리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일정한 고도까지는 절대 건드릴 수가 없는데 우린 만약에 그린벨트 묶어버리면 상부 공간 이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주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권리는 우리가 공적인 공중권 그래서 비행기가 다니는 항공로 있죠. 이런 걸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이제 지표권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지하권에 대해서는 좀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11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가면 단가로 3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친다 못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나중에 모의고사를 하더라도 선생들이 오답을 유도하는 거는 그 파트밖에 없어요. 지하권에서는 그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치가 있죠. 제가 이게 개강할 때만 양복을 입고 평상시에는 그냥 평상복을 입고 강의하는데 오늘 개강할 때서 양복을 입고 간만에 또 이렇게 하다가 타이까지 메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불편하군요. 그것도. 근데 지금 오늘이 11월 10일이죠. 지난 시험이 10월 28일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올해 수업이 10월 26일까지 했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마지막에 이제 종강은 이 전주에 다 종강해요. 마지막 주에 등장을 해서 마지막으로 총정리 시켜줘요. 잊어먹지 말라고. 한번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기억력 한 이틀은 간다며요. 이틀은 갈 거 아니에요. 이틀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일정은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강의하는 학원에 쭉 다니면서 이걸 한 번씩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만 불과 이때만 하더라도 치열하게 뭘 했겠어요. 나오니 안 나오니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놓고 이제 불과 한 보름 지나고 난 다음에 뭐 하고 있는 거야. 부동산 확인한, 기초란 뭐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1년의 세월이 또 쭉 보이는 거야. 그죠? 1년 금방 가요. 1년 금방 우리가 종강한다는 소리 해요. 제가 그랬죠. 저희는 주 단위로 계산한다고. 여러분들은 날수로 계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을 잘 짜서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공부하다가 이게 혹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한 뭐 선생한테 잘 확인을 해보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해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거 합격을 해서 혹시 만약에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데 자산운용 전문 인력으로 만약에 등재가 됐었다. 그러면 그게 개발 사업의 전문 인력으로도 채용이 돼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부분에서 전문 인력이 있어요. 근데 그 전문 인력이 되게 한 조건이 뭐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에 전문 인력, 자산운용의 전문 인력으로 등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있으면 돼요. 물론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진출할 수 있는 건 다양한 거예요. 안 하셔서 그렇지. 그죠? 이게 인터넷상에서도 이게 사람들 채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인터넷상에서도 부동산 관련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은 뭐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자격증을. 그리고 조금 뭐한 얘기지만 만약에 우리 김천여가 김천여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죠? 그래? 괜찮아요. 내가 저기 올해 할 때 보면은 그 이상 되는 저희 나이들이 많았으니까. 자, 이런 거를 권하고 싶은 거예요. 되면. 그죠? 우리 지금 다시 한미 FTA 협상하는 거 알고 계시죠? 협상을 하면 시장 일부가 개방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산 관리에 관한 시장이 개방이 되면 걔네 유수의 자산 관리 회사들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기 혹시 자산관리공사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캠코라고? 얘 전신이 성업공사예요. 이게 명칭이 IMF 터진 다음에 바뀐 거예요. 바뀐 이유가 뭐냐면 그때 IMF 터져서 우리나라가 이 달러가 부족했어요. 근데 달러를 돈을 차입을 해야겠는데 차입 조건 중에 하나가 얘네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돈을 빌려주겠는데 니네는 이거를 관리하는 회사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유수의 기업 좋은 애들 많이 있으니까 시장을 좀 열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부랴부랴 얘를 뭐로 바꾼 거예요. 자산관리공사로 바꾸고 우리도 공적인 기관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막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네들이 어차피 시장이 개방이 되면 들어올 거라고요. 그럼 얘네들이 들어오면은 사람을 채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우선시 되겠어요? 두 개를 다 알아야죠. 이건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은 되는데 부동산을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부동산은 잘하는데 자기들하고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두 개가 잘 되면은 그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점차 상주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죠. 평택만 가더라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걔들 입장에서도 집을 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되는 사람한테 통하는 게 빠르겠어요.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그리고 걔네한테 소문이 나서 그 집을 가면 돼. 다 해결이 돼. 그러면 거기는 독보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게 틈새 시장이라는 것도 찾아봐야 되는 거야. 그죠? 정형화된 것만 갖고 생각하면은 사고가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일단 되게만 하면 할 수 있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자, 거기 위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치는 절대적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위치가 있다고 그러냐면 이 절대적 위치는 무슨 위치 얘기하겠어요? 얘는 조금 아까 배운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 위치는 크게 이 위치를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위치 안에는 사회적 위치라든가 무슨 위치, 행정적 위치도 내포되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경제적 위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랑 관련이 있는 게 뭐겠어요? 접근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옛날에
자,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에서는 그 땅의 위치의 가치 있죠. 위치의 가치를 뭐로 보고 판단했겠어요?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이게 관건이었을 거란 얘기야. 근데 도시 지역에서는 야, 이 땅에서 얼마를 생산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시설과에 대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접근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거기 보시면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경제적, 시간적, 거리적 부담의 정도를 말한다고 돼 있죠. 그 부담의 정도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비용을 얘기를 해요. 상대적 비용의 크기를 가지고 측정한 것을 접근성이라고 그래요. 이 상대적 비용을 무슨 비용이라고 그러냐면 이걸 교통비용이라고 그래요. 교통비용이 적게 들면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교통비용이 많이 들면 접근성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권이 발달이 돼 있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쉽게 많이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 주변이 뭐가 좋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기업 중에서 대기업 중에서 교통 유발 부담금이 있죠. 교통 혼자 뭐 이런 거 유발해서 그 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 기업이 어디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교통 유발 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 기업. 아니요. 유통, 백화점. 얘네는 모든 지점이 역사를 다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얘네가 전국에 동시세를 하게 되면 차선 한 차선이 막혀요. 들어가고 나와야 되니까. 교통 유발 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 거예요. 얘네는 엄청난 특혜인 거예요. 모든 지점이 여기에서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접근할 때. 엄청난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를 유도한 거예요? 이걸 좋게 유도한 거예요. 접근성이라는 거. 그죠? 그러면 접근성이라는 것이 좋으면 가치가 항상 높을 수 있다? 그렇진 않아요. 접근성이 좋으면 그거까지만 해드릴게요. 접근성이 좋으면 가치도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근데 항상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부동산학이라는 게 사회학이라서 그래요. 이게 그 자연과학이라는 게 있고 사회과학이라는 게 있으면 자연과학은 자연의 만고불변의 법칙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행위가 다 자로 된 듯이 똑같이 나타날 수는 없어요. 항상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예외라는 건 존재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이 있죠. 공공시설하고의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항상 높을 것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공시설이 편익시설도 있지만 이게 원전이라든가 이런 시설일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까우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접근성에 관한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환경이라고 돼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환경은 잘 등장하지는 않는데 벌판에 나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우산이 없어요. 그럼 일단 어디를 피해야 돼요? 나무 밑으로 막 피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도착하는 순간에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던 길을 죽어라고 막 뛰겠죠. 근데 나무도 따라서 뛴다 못 뛴다? 못 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이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 거예요. 비가 오든 벼락이 떨어지는 간에 그대로 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이 환경의 변화를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저거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실패한다고 봐야 되죠. 그죠? 옛날에는 지금은 사람들이 주거를 아파트를 선호했죠. 지금 선호하는데 예전에 강남 쪽 압구정 쪽에서 H아파트 처음에 분양했을 때는 사람들이 외면했었어요. 분양가도 2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됐는데. 근데 왜 거기를 싫어했냐면 일단 어른들의 입장에 있을 때는 구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가 지배하던 나라잖아요. 아파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되어 있죠. 층층이. 그러니까 어른이 왜 머리 깔고 앉아있는 구조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거기다 화장실을 딱 들어가 봤더니 좌변기잖아요. 아니 근데 며느리가 쓰던 좌변기를 시아버지가 또 깔고 앉아서 일을 본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거 외면을 많이 당했던 거예요.
그러다 지금 인식이 많이 좋아진 거죠. 그때 만약에 여기 분양 안 돼가지고 주변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강매했어요. 강매. 야, 하나 좀 사줘.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때 산 사람은 지금 난리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장 이제 합격하면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예요. 이거 사야 돼? 아니면 팔아야 돼? 그죠? 여러분이 제일 많은 게 그걸 거예요.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다 대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격증이 있는데. 그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 자격증이 거기 걸린다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친척 거 쓰는 것보다는 그 딸 거 쓰겠다고 지금 부모님이 권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에 한번 딱 따면 또 보는 인식이 시각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되면 어쨌든 간에 다 돼요. 되면 덮어지는 거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인원수 기준했을 때 안 되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 모의고사 같은 거 하게 되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답안지에다가 체킹을 해야 돼요. 내가 대충 몇 개를 맞으면서 가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완을 하면 어디를 보완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모의고사는 빼놓지 말고 보세요. 봐서 내가 되고 안 되고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력을 그때 당시에 만약에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 그 틀린 거를 갖고 와서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사람은 그 파트가 개선이 돼요. 그 빨리빨리 실력이 높아져요. 근데 그냥 덮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번에 그 다음 달에 모의고사 보면 또 성적이 안 나올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환경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첫날이니까 3시간 수업만 해드리고 기본서 나오면 그래도 한 1월달 들어가기 전까지는 4시간 수업하기는 무리일 것 같고 어쨌든 알아서 적당하게 그 4교시 전에는 맞춰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초반에 또 빡세게 돌려주면요. 근데 기대하셔도 좋아요. 올해는 3월달부터 좀 더 빡세게 가야 되니까 빨리 해야지 빨리 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웬만하면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빠진 다음에 옆 사람 거 그 책 받아가지고 거기 적힌 거 옮겨 적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행위예요. 내가 듣지 않는 상태에서 옮겨 적는 거는 팔만 아픈 거예요. 그거. 그리고 동영상을 나중에 활용을 하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파트를 찾아갖고 거기만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려고 그러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날 배운 거는 그날 복습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 그렇죠? 아까 우리가 개념 해봤잖아요. 그죠? 경제적 개념 아까 몇 가지 있는 건 기억하시나요? 일단 학계로는 4가지가 많아요. 4가지가. 일단 선생님이 물어보면 일단 4가지라고 불러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면 하나 더 붙여서 5가지 그러면 대충 맞아요. 90%가. 그죠? 물리적 개념은 4가지고요. 경제적 개념은 5가지예요. 그렇죠? 걔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서로 틀리니까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아까 우리가 5가지 해가지고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상품, 소비재에서 이게 5가지 해봤던 거예요. 그걸 가끔가다 물어본다고 그랬죠. 예, 그런 거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 들어가가지고는 아까 우리가 상대적 개념이 있죠.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요 4가지라도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구별할 때는 지역 안에 전환되느냐,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되느냐 이 차이점인 거예요. 필지는 권리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거고 획지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기초적인 개념이라도 구별해야 돼요. 부동산 특성이 더 중요해요. 그죠? 특성에서 주요 특성이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동성과 부증성과 영속성에 먼저 의의를 하세요. 의의를. 파생 특징을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부동성이 뭔지, 부증성이 뭔지, 영속성이 뭔지 그것만 먼저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면 파생 특성은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만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벌써 다음 주에 우리가 수업하면 이게 경제론 할 거 아니에요. 자료상에 보면 이게 총론의 앞에 것만 했으니까. 그죠? 경제론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실력의 차이가 드러나요. 경제론을 하게 되면 설명해서. 그러니까 그때 보고 또 정리하면 되겠죠. 힘들으시고. 예,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질문할 거? 아, 이제 집에 이제 빨리 가야 되는 거. 이게 뭐 가방 싸고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죠. 예? 예. 2, 30점이요? 아니 5점 나올 수도 있죠. 아니 자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자 학창시절하고요. 지금 주변을 생각 여기는 몇 점 기준이에요?
100점이에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왔는데 애가 만약에 70점 맞았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난리 나는데 60점 맞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걸 쫓아내마라 이렇게 생각할 텐데 40점 나오면 이걸 죽이니 살리거나 난리 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100점 기준이고 우리는 몇 점? 6점인데 6점 맞으면 합격인 시험에서 지금 시작할 때와 동시에 이걸 40점 50점 만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할 때는 0점부터 출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의 점수를 누가 알겠어요? 내가 말만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관리를 배우면요. 자가관리라는 걸 배워요. 그죠? 옛날에 단독주택 관리는 누가 했겠어요? 소유자가 했을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그러면 소유자가 밖에 나가서 떠들지만 않으면 자기 집 일은 알려지진 않는 거예요. 0점에서 출발해도 돼요. 하나 맞아도 되고 2개 맞아도 되고 뭐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틀린 게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에 할 때 4개, 5개씩만 올려도 충분한 거예요. 이 점수는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그죠? 이거는 그냥 지금은 성적에 연연할 때는 아니고 실력을 쌓아갈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생각하셔서. 문제 아시겠죠? 네? 그래요.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